지금은 오랜 상승장 후에 잠깐 조정이 온 거다 보니까 사자가 또 쉽게 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다시 오르겠지라면서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냐, 결과적으로는 낭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이 짧으면은 상승의 폭이나 기간도 그만큼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과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엄청난 상승세가 재현될까봐 불안하다면 여러모로 지금 상황도 너무나 다르다. 참 조바심의 발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최영균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단순히 공급 수요라는 내러티브만이 아닌 매크로로 다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배문성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되게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사님. 설마요. 요즘에 부동산 약세를 주장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침체를 주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그런 전문가분들의 말씀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는 무려 막 정고점을 회복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배신감 이런 게 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마저 들긴 한데, 집값이란 것이 어쨌든 대체로 저렴한 시기가 있고 대체로 비싼 시기가 있는 것인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12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2012년이면은 지금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했었던 시기죠. 그리고 대략 우리나라의 집값이 서울을 기준으로 2006, 7년에 고점을 찍고 2008년에 잠깐 급락했다가 2009년에 빠르게 좀 회복했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쭉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정도면은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을 꽤 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올림픽 선수촌 34평 아파트를 같은 회사에 계신 분께서 한 7억대에 사신 거예요. 근데 그게 2013년 가니까 거기서 1억이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좀 샀는데 뭐 1억 떨어졌네 막 이렇게 놀리는 그런 잔인한 분도 있었고, 내가 사자마자 1년 뒤에 집값이 1억이 떨어진다? 라면은 되게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하죠. 하지만 돌아보면은 뭐 그 1억이 떨어진 그 완전한 저점은 잡지 못했을지라도 거의 저점에 가까운 그런 가격에 잡았던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쌀 때는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샀던 가격보다 어느 순간에는 좀 더 올라오는 그런 구간을 맞이할 확률이 크고, 집값이 또 너무 높은 상황이면은 반대로 이게 잠깐 좀 이렇게 회복을 하더라도 약간 천장이랄까요? 힘을 못 받을 경우에 다시 쉽게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높낮이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가령 그때는 2012년에 집을 산 사람이 비웃음을 당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집을 파신 분들이 비웃음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집값이라는 게 마치 주식이나 암호화폐 하듯이 뭐 분기별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란 걸 웬만한, 그러니까 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한번 사면은 그래도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항상 생각한 게, 그게 2012년이 됐든 2013년이 됐든 쌀 때 산 게 중요하다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상당히 소득 대비, 그리고 우리의 가계의 부채와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분명히 좀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거에 너무 조바심을 일단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표상으로 상급지는 뭐 강남 상부도 그렇죠, 반포도 그렇고 여전히 뭐 전고점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 거래량도 확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 좀 오르긴 했는데,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탄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수요가 어느 정도 다시 불을 붙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누구든지 집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게도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흔히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어서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그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가게 입장에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 뭐 그런 거일 테고,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내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나온 현금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이제 빚을 내는 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증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든 좀 개선이 되면은, 그러면 집을 사고 싶던 분은 나의 현금 흐름이 좋아졌으니까 집을 나의 현금 흐름에 맞춰서 사시겠죠. 부채로 조달한 것도 어쨌든 현금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랬고, 지금도 신생아 특례라든가 디딤돌, 버팀목 뭐 이런 정책
대출, 정책 자금이 시중의 금리보다 상당히 저리로 그리고 또 이 소득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점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은 답변이 지금 집값이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또 떨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가 지금 저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해야 하지 않나. 왜냐면 그렇죠. 이게 또 한시적이거든요. 정부에서 한도를 두고 주는 거라서 나는 저걸 쓸 수 있는 대상자인데 저거를 막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들은 뭐 신생아가 없거나 생애 최초가 아니거나 하는 이유로 못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그득한데 나는 근데 이거를 쓸 수 있으면 이거를 꼭 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용해서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런 수요를 좀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런 수요가 대체로 집값이 9억 이하인 경우로들이 통상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9억 이하인 집을 어딘가를 사면은 그러면은 9억 이하의 집을 파신 분들은 또 심리가 통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워낙에 서울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뭐 10년 가까이가 2022년에 한번 큰 조정은 한번 있었지만 대체로 우상향했었다 보니까 이제는 집은 팔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주택이 되는 건 부동산 시장에 숏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1주택은 기본이고 2주택, 3주택을 하느냐. 그때부터가 이제 부동산 투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팽배하니까 이 집을 판 분은 무조건 그러면 팔고 딴 거 사야지 라고 하는데 이 딴 거를 살 때도 지금 워낙에 뭐 피카오 코리아, 뭐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내러티브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심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팔아서 생긴 현금에다가 나의 근로소득이니 사업소득이니 게다가 또 어떻게든 더 차입을 하는 연끌까지 다 해서 재무 다 다 끌어당겨서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죠. 내 집 판 돈이 가장 큰 내 자금의 원천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보태서 어떻게든 연끌을 해서 더 상급지의 집을 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마포구 공인중개사 쪽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인근의 은평구나 서대문, 일산 이런 데서 집을 파신 분이 이제 거기서 더 막 보태서 마포구의 어딘가를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자금을 어떻게든 더 최대한 끌어서 사는 그런 수요가 많다라는 게 좀 현장의 목소리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사실 강남 서초의 집값이 워낙에 좀 약간 넘사벽 이고 그 다음이 송파, 강동, 마용성 뭐 요 지역들이 그 다음 정도 되는 가격 측면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송파, 강동, 마용성 이쪽에 대한 거래량, 수요라는 게 2022년 하반기 금리가 마구 올라갈 때 여기가 그렇게 많이 조정을 또 받고 또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쪽이 중심으로 거래량 좀 올라오고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요 송파강동 마영성보다 약간 좀 더 집값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한 9억 정도에도 팔릴 수 있는 이런 데들을 파신 분들이 많이 연끌을 또 하고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들 와서 사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팔고 뭐 서울에 뭘 산다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송파강동 마영성 쪽 거래량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강남 서초 쪽 거래량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 대략 반포의 집값이 마포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마포의 집을 팔아도 반포나 강남의 집을 사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투자활동연금으로만 나왔지만 다른 거 아무리 합쳐도 강남 서초로 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벽 같은 거는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지금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들 이걸로 지금 거래량이 회복되고 집값도 약간 전고점을 회복해 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전세가가 오르면서 갭 투자 수요를 부추기면서 또 집값이 오르는 상승작용. 전세가 오르면 갭 투자하면서 추가로 차입해야 될 비용이 줄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앞에서 설명하신 거랑은 또 맞닿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참 큰 조바심의 발현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저걸 써야 할 텐데라는 그 조바심 그리고 집을 파신 분들은 어떻게든 더 상급지로 가야 될 텐데라는 그 조바심 이런 게 지금 부동산 회복장을 이끌고 있다면 전세도 지금 전세가 오른 것 자체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데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022년 가을을 피크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 그거 하나랑 또 다른 건 지역적으로 이 빌라 쪽이 전세 시장에서 뭔가 퇴출이 되면서 빌라로 전세를 사셨을 만한 분들이 어떻게든 아파트 전세를 찾는 이런 식으로 지금 빌라 전세의 소멸이라는 게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전세가가 오르자마자 집값이 같이 오르면서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여전히 집값의 한 반 정도 집값이 좀 가만히 있거나 집값은 내리는데 전세만 오른다면 이 갭이란 게 축소가 될 텐데 지금은 전세 오르자마자
하고 바로 이제 집값이 좀 같이 올라주니까 이 갭 자체가 너무 크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한 80% 정도도 됐었던 것 같은데 엄청 줄어든 거네요. 맞습니다. 과거에 2014, 15, 16년 이때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인데 이때 거래량이 많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신 것처럼 갭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강남의 유명한 34평 아파트도 한 2억 정도만 넣으면은 그냥 내가 전세를 깔고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서울의 웬만한 곳들이 한 1억대만 갭을 투자를 해도 집주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갭 자체가 여전히 너무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강남 같은 데 34평은 30억 정도들 한데 전세는 15억이다. 그럼 어쨌든 15억이라는 갭을 메꿀 만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쏠 수 있는 수요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결국은 전세가 오르니까 집값도 곧 오르겠네라는 거를 너무 빠르게들 조바심을 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바심이 나지 않으면 전세 오를 때 집값이 가만히 있음으로써 갭이 좀 줄어들 텐데 갭이 줄어들 틈을 안 주고 지금 집을 사고 있는 그것도 조바심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당화되려면 전세가 계속 빠르게 올라줘야 그러면 집을 산다도 집값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세가가 추세적으로 계속 많이 오를 거냐라면은 저는 그냥 사실 지금 수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정체 내지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집값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 자체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정부의 어떤 지도에 시중은행이나 이렇게 금융권들이 다 협응을 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기준금리의 인하도 상당히 좀 선반영 해놓은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 가계대출 금리가 같이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가계대출 금리는 당분간 이 수준을 그냥 유지하지 않나. 특히 또 다른 측면으로는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다른 대출 금리들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그동안 그 연체율이 굉장히 낮았었다라는 거거든요. 가계대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연체율이 좀 다들 작년부터 꽤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준데 연체율이 오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를 더 오히려 좀 높게 받아야 되는.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건 손실이 이쪽에서 잠재적으로 날 수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좀 더 위험 수준을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 기준금리가 좀 낮아도 옛날에는 한 기준금리 대비 뭐 요 정도만 더 올려받으면 되겠다 하던 게 이제 연체율도 올라오고 좀 심상치 않네 싶으면은 기준금리 낮춰도 이제는 이 정도 얹어야겠다라고 함으로써 지금 대출금리 자체가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즉 25bp, 50bp 내려간다고 해서 대출금리도 25bp, 50bp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전세라는 거는 어쨌든 대출금리가 낮아져야 상승하는 건데 대출금리가 이 수준을 그냥 지속한다면 전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연말엔 이 둔촌주공 한 12,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워낙에 입지가 좋은데 12,000세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쪽 국지적으로 또 전세가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랑 또 맞닿는 거네요. 항상 얘기하셨던 게 전세는 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전세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금리 자체도 그래까지 뭐 내리더라도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된 상황에서 그 자체도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결국은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간다면 그러면 뭐 전세가가 여기서 또 더 상승하는 것을 저도 의심할 여지는 없겠지만 대출금리가 빠르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전세랑 이 매매가의 갭이 아직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꽤 높은 수준일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아직은 거의 50% 정도?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세가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전세라는 건 언제나 월세와 금리의 함수인데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너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을수록 집값과 전세가가 거의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거 2013, 14년 뭐 요럴 때의 일인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전세는 여기인데 집값은 막 먼저 이렇게 달려가서 전세가 이렇게 2배씩이나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전세란 건 지금 당장의 이 집에 대한 실거주 가치인 거잖아요. 근데 실거주 가치에서 집값이라는 건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야 라는 그 기대가 반영한 게 이제 집값
하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이 조바심을 내고 매매가가 좀 뛰고 있다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그 통계가 좀 잘못됐다. 서울 인허가 물량이 엄청 원래보다 좀 많이 과소평가가 된 거였죠. 국토부의 통계 네. 오류 문제는 인허가 착공할 거 없이 네. 다 좀 과소추산이 됐었던 네. 거죠.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에 있어서는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은 있는 게 도대체 가격을 올릴 만한 공급 수준이 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는 못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계로는 작년에 30만 호가 입주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35만 호더라 하면은 이게 만약에 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자산들이었다면 굉장히 큰 차이이다 보니까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인데 하지만 그렇게 정보가 수정됐어도 부동산 시장에서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던 것보다는 미래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네 라고 해서 집값 상승세가 제한되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집을 사려는 분들도 전혀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라는 게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이용이 되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줄었다, 언제 대비 줄었다 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다 라고만 사용이 되지, 언제보다 공급이 좀 늘었으니까 혹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앞으로 나올 예정 물량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집값 상승세가 덜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나 언론 보도는 제가 거의 접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집값은 뭘 어떻게 해도 공급은 어쨌든 집값 상승의 논리로 펼쳐지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도 그런 것 같아요. 억제책을 내놓으면 또 야, 이러면 공급이 부족해져서 이제 집값이 오른다. 또 이제 일종의 부양책을 내면 당연히 야, 이거는 호재다 라면서 또 오르고. 그래서 공급과 정부 정책은 어떤 뭐를 하더라도 그냥 결국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약간 씁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 대해서 전 좋아하는 말이 패턴 시킹 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뭐 이럴 땐 집값이 올랐다, 이럴 땐 집값이 내렸다 라는 그 패턴을 찾는데, 근데 패턴이 같더라도 스토리가 다르면은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몇 안 되는 사례지만 패턴으로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고 보수가 집권하면 오히려 좀 안정화된다인 건데, 근데 보수가 집권에 있지만 집값이 그래도 지금 이번에 오른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패턴을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널리 믿는다면 지금은 보수 정권이니까 집값 상승의 기대를 내려놔야겠다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집값 상승에 대한 논리로 쓸 때만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계자산에서 워낙 차지한 부분도 많고 가계부채 비율도 뭐 부동산 때문에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집값 하락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것도 아무래도 말씀하신 내러티브 그쪽에 좀 쏠리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워낙에 집값 경착륙을 정부가 굉장히 잘 막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은 미국, 일본, 스페인 같은 국가들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을 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무능해서 이런 일을 겪었느냐, 아니면 혹은 뭐 이런 국가들은 집값 폭락을 뭐 정부가 바래서 그냥 그걸 용인했느냐라면은 둘 다 아니거든요. 결국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부채가 많으면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정도를 넘기면은 그때부터는 폭락한다라고 이제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선진국들도 결국 그런 시기에 집값 급락이라는 어느 정부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터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의 상황도 소득 대비 집값이나 아니면 GDP 대비 가계부채 같은 게 분명히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단지 정부가 거의 뭐 전지전능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게 집값의 하방을 받쳐줄 거다라고 이렇게 편하게 믿기보다는, 우리보다 선진국들도 이런 전례가 있는데 최대한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는 어쨌든 집값의 하방을 막기 위해서 각종 정책 대출 같은 것들을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유동성을 좀 잠그는 그런 식으로 돌아섰듯이, 이번에도 만약에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다라면은 혜택 같은 것들을 좀 일찍 마감시킨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시 약간의 억제로 돌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주저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또
금리를 낮추기 또 힘들게 하는 이런 면으로 또 연결이 되는 측면이 하나 또 있기는 하죠. 확실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마냥 살려두기만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느낀 게 최근에 정부에서 뭐 부동산 PF 구주조정 방안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참 구주조정 하는 사업장 기준을 되게 깐깐하게 해서 바로 경공을 보내버려 약간 이래서 좀 예의가 많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냥 부동산, 아파트 이쪽 가격을 막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정부의 힘이 무한정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에 얘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과거 십수년 전에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했을 때 그때 정부 주도로 약간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제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많이들 구조조정에 들어갔었죠. 근데 그때는 서울 수도권 쪽은 수요 억제책을 쓰고 지방은 이제 수요를 부양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정책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PF 문제는 거의 다 이제 지방 사업장의 문제고 서울의 아파트는 부동산 PF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개인의 자금이 가계의 자금이 지금 다 서울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지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부동산 PF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해결이 더 난망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십수년 전에 그랬듯이 서울 수도권은 페널티를 좀 쓰고 지방은 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유동성이 너무 다 이쪽 서울로 쏠리기보다는 아래로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과거에 썼던 그런 정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F 사업장 정리가 부동산 시장 특히 우리가 다들 관심 가는 건 집값이니까 집값에 미치는 여파는 좀 그 경로가 약간 복잡한데 지금 일부 금융기관들을 보면은 한번 그래 좀 경공매를 해볼까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딱 내놨을 때 대략 만약에 샀던 가격의 50% 정도의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 이제 다시 안 팔고 다시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50%가 그렇다면 시장가이긴 한데 50%에 팔아버리면 손실을 바로 50%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손실 인식을 하기는 또 싫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3분기, 4분기쯤 이제 경공매들이 일어나면은 실제 시장가에 맞춰서들 손실 인식들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손실 인식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입는다는 거는 자본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본이 줄어들면 은행계 계열사들이야 은행은 돈이 많으니까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이 자본을 다시 확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곳들은 자본 비율에서 분모인 자본이 줄어들면은 분자인 이 자산을 또 줄여야 되거든요. 자산을 줄인다는 거는 나가 있던 대출을 회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2금융권은 회수들을 좀 하는 그런 곳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시용대출을 받았었는데 작년까지는 1억까지 한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소득도 늘어나고 시용도도 더 올라갔는데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줄이더라.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그런 사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자산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부동산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한도가 더 많이 나온 이 제2금융권까지 무리하게 자금을 쓰셨던 분들의 자산이 꼭 경매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갚으려면 팔아야만 되겠다라면서 그런 매물이 같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가 무한정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도 먹어서 부동산 부양을 더 할 수가 없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거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집값이 회복하는 큰 동력이 정책자금이라는 거를 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되게 낮게 제공해주고 한도도 어느 정도 많이 주고 그럼으로써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에 이제 그 한계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정책자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공사나 은행 이런 데들이 먼저 동원이 되고 결국 세부담이니까 지금 세수가 많이 거치느냐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처럼 지금 세금에 대한 지출은 굉장히 많은데 세금에 대한 수입은 적어서 재정 적자가 지금 되게 많이 늘어난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세수가 막 적극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막 이런저런 세금도 지금 다 유예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세금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이 간극을 메꾸려면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국채를 또 너무 많이 발행하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재정 지출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어느 수준부터는 이게 국채를 여기서 더 발행하면은 오히려 시장의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계속 부양을 해주려면 정부도 세수 결손도 메워야 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경제 성장도 꽤나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결국 성장에 기반해서 세수가 늘어나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지금은 그러기는 당분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세수를 메꾸려면은
어떤 이 적자를 뭐 국채 발행이나 그런 외부 차입, 한국은행에서 차입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채 발행을 너무 늘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나머지 시장 금리가 다 같이 끌려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죠. 예. 그래도 보니까 최근에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을 꽤나 올해 1분기에 잠정표현 많이 튀었고 또 연간 성장률도 꽤 높게 상향했다고 하면서 다들 기대가 좀 있던데. 그거는 일단은 당연히 수출, 반도체 중심의 네. 수출이 굉장히 잘 된 것, 그리고 생각보다 내수 쪽이 좀 잘 나왔는데 그 네. 내수가 잘 나온 이면에는 올해 1분기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신속 재정 집행이라고 해서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정부가 지출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SOC나 복지 이런 데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내수를 좀 약간 오버해서 부양한 그런 효과가 좀 나기는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가세를 함으로써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수 성장은 좀 정부 지출이 만들어낸 효과가 좀 있는 거라서 내수가 1분기 때처럼 탄탄하게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출이 거들고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수출이 잘 되면은 당연히 그 수출 기업이 굉장히 좋은 거는 사실이죠. 삼양식품 같은 데가 수출 잘 돼서 지금 주가도 잘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달러 많이 벌고 이렇게 하듯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0% 내외 정도로 굉장히 높지만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한 15% 내외.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사람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자본재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반도체, 정유화학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한테 좋으냐라기보다는 그 수출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데, 그 수출 기업을 다니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전체로 따지면은 자영업자, 전문직, 금융업 종사자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효과는 내수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환율이 오름으로써 이제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만 환율이 오를수록 내수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수입 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경제학에 정리된 이론에 따르면은 한 국가의 어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수출이 워낙 잘 되면은 이제 수출 쪽으로만 보상이 많이 가서 상대적으로 내수 쪽 사람한테는 보상이 더 적게 감으로써 내수가 오히려 좀 더 약해지는, 그러면서 이 내수 소비가 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요새 일본에 대한 뉴스들을 보시면 맞아요. 일본 국민들은 지금 아주 막 우리가 거지가 됐다 해서 막 되게 열받고, 관광객들 막 오지 마라, 관광객이 우리 물가 올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이, 결국은 환율이 너무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 그 나라 국민 내수는 힘들어진다. 물론 일본도 화폐 가치 낮아진 덕분에 수출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되지만, 하지만 이제 일본 국민한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렇듯이 환율이 막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문제도 내수 소비라는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부동산 수요에도 결국에는 좋을 건 없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뛰어서 민간 소비가 좀 저하됐을 때, 그 시기가 수도권 부동산의 침체기였었고요. 환율이 안정됐다는 거는 상대적인 비교죠. 그러니까 글로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원화가 얼마나 가치를 유지했느냐라는 걸 봤을 때, 대략 이렇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좀 원화의 가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약세였었지만, 하지만 2014년부터 한 2019년 요 사이에는 원화 가치가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 더 안정적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제 민간 소비도 더 좋아지면서 마침 또 금리도 같이 인하를 해주니까 이 시기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후행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민간 소비가 또 더 떨어지고, 뭐 집값이 오르니까 또 이제 부의 효과로 민간 소비가 더 오르고, 이것도 역시 악순환과 선순환의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죠. 예.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참 경제가 좋아지고 막 있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 보니까 뭐 실질 소득이라고 하나요? 그게 막 계속 마이너스를 맞습니다.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게 가장 지표와 우리가 지금 체감을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는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고소득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 고소득자가요? 예, 그러니까 소득 5분위,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거기에도 설명이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즉 고액 연봉자들의 성과급이 많이 줄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명목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더 많이 줄은 거죠. 오히려 저소득층은 명목소득은 그래도 올랐는데, 고소득자들은 지금 명목소득조차
낮아졌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을 사는 자금도 영업활동현금, 재무활동현금, 투자활동현금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때 이 영업활동현금이란 게 너무 구조적으로 약해져 가는, 특히나 이런 고소득자일수록 빚을 내기가 쉬워서 연끌을 해서 좋은 집을 지금 마련하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고소득자는 지금 명목소득도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해서 이상하게 불균형이 좀 해소되는, 고소득자가 더 힘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는 명목임금은 오르고 또 저소득자라서 빚도 많이 못 냈었고 이자 비용 부담도 비교적 낮은, 그래서 좀 고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이 많이 훼손이 된다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상당한 좀 걸림돌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기업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야 이 기업이 좀 현금 창출력의 영속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자산을 팔아서 현금이 생긴 거는 되게 일시적인 거로 이게 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부동산 매매는 집 한 채 가지신 분들이 그냥 내 거 팔아서 다른 거 사는, 즉 투자활동 현금 흐름 쪽이 좀 주가 된 그런 지금 회복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영속성을 가지고 또 탄탄하게 오려면 결국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요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강세장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또 연관되네요. 네. 결국에는 급비도 너무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영업활동 현금 창출력, 소득 이런 것도 고소득자 네. 이분들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분들 소득도 없고 그러니까 소득이 과거 대비 많이 좀 둔화가 됐고, 네. 그런 와중에 여전히 갭은 과거 대비 전세가 대비 집값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꼭 거래량과 가격이 좀 회복됐다고 해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계속 그렇게 매크로가 안 좋긴 하더라도 인구 감소랑 지방이 소멸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서울 상급지는 더 오른다. 뭐 아무래도 서울이 더 인프라가 탄탄하니까 의료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더 상급지 핵심만 사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상급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은 약세가 돼도 서울 상급지는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는 하겠죠. 이 내러티브가 요새 워낙 강해서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느 시장이든지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의 시장이면은 상승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 같은 것도 막 외인의 대규모 자금이 막 들어온다거나 뭐 그래야 이제 막 뜨지,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하면은 그냥 횡보만 하듯이.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워낙 폐쇄적이니까 결국 인구 감소나 가구수 감소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예정돼 있는 미래고, 그러면은 기존의 집을 가진 사람끼리 사고 파는 약간 고인물 장세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그럼 지방의 집은 팔고 서울의 집을 산다, 이 내러티브가 계속 작동을 하면은 가두리 장세라는 건 결국은 그 중요한 게 내 거를 팔아서 나온 현금으로 다른 걸 산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모두가 여기는 팔고 이거는 산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그러면 또 이걸 팔아도 이걸 못 산다라는 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를 살 만한 현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기도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덜해야 이거 팔고 이거 사는 게 쭉 이어갈 수 있는데, 모두가 그런 판단을 하면 결국은 다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너무 약해져서 여기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여기가 만약에 더 올라가려면 그러면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나의 소득 같은 게 확 올라서 그거를 합쳐서 이거를 살 수 있다면야 이게 올라갈 텐데, 그 내러티브가 작동해서 지방은 내려가도 서울은 꾸준히 올라가려면은 결국은 사람들의 소득이 아주 견조하게 상승을 해줘야만 그게 가능한데,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세계에서는 소득이 그렇게 과거만큼 많이 오를 수 있나? 통상 그러면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또 소득이 막 그렇게 빠르게 견조하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무한정으로 이게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이나 비서울의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서울의 주택가격도 한없이 오를 수만은 없다.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인구도 늘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약간 그렇죠. 소득이 고성장을 해야 되고, 아니면 외국인 부자들이 막 이렇게 살 수 있게 한다든가. 근데 워낙에 서울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과연 외국인이 막
군침을 흘리며 살 만한지 뭐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또 서울 관련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통계청에서 이 장래 인구 추이를 한번 계산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다른 지역도 뭐 인구가 감소하는데 특히 서울이 인구 감소율이 되게 높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말씀하셨듯이 너무 서울이 넘사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살고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사니까 더 서울 가격이 떨어진 요인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통계로 보면은 20대들은 서울로 들어가지만 네네. 30, 40대가 되면 오히려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데, 왜냐면 일자리와 뭐 대학교 이런 건 다 서울에 있다 보니 20대들은 서울로 들어가죠. 근데 30, 40대가 돼서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은 아이에게 더 뭐 좋은 환경, 최소한 어떤 초등학교들이 있는 그런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서울의 일부 지역은 벌써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아이가 있는 30, 40대는 아예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버리는 건데, 근데 비교적 경기도의 흔히 신도시라고 하는 곳들은 그런 교육이라는 환경은 좀 갖춰져 있거든요. 아파트와 학교가 다 지어져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벗어나서 여유가 되는 분들은 흔히 학군지라고 하는 그런 데로 이동을 하시겠지만, 그런 데를 못 가는 분들은 인근 경기도에 학교가 갖춰진 그런 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학교 소멸 문제와 좀 맞물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서울 집값에도 되게 부정적으로 아무래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길게 보면은 학교 자족 기능이 없는 곳은 다 같은 서울이라고 이렇게 다 같이 오르고 이런 곳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이런 학교가 갖춰진 그런 경기도 같은 데가 더 수요가 탄탄할 수 있는, 서울 내에서의 일종의 견조한 곳과 아닌 곳이 갈리는 그런 현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구 소멸할 때는 학군도 고려해가지고 무조건 서울만 고집하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물론 서울의 최대 장점은 결국은 직장이 서울 내에 많다라는 것이기는 한데,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면은 직장이 조금 멀어도 아이 학교 보낼 수 있는 곳으로들 이동들을 하시니까요. 서울에서도 교육 기능이 떨어지는 곳들은 상대적인 어떤 하반 경제성이랄까? 그런 게 좀 더 부족해질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조금 장기적인 상승을 가긴 살짝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조바심을 내는 약간 포문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은 지난 2015, 16년 이때가 제일 많았거든요. 거래량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판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고요. 그러면 그때 집값이 훨씬 쌀 때 팔았던 분들은 큰 낭패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서울의 집을 파신 분들이 집을 팔게 된 것은 2015, 16년 오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울의 집값이 침체기였거든요. 하락 중심의 하락장이었다 보니까 이 지긋지긋한 하락장이 너무 계속되니까, 뭐 주식 해보신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와, 내가 본점은 오면 팔아야지. 조금만 오르면 진짜 팔아서 나의 손실을 축소시키고 싶다. 이런 감정이 많아가지고 그때들 많이들 파시기도 했고, 근데 팔았던 분들이 그럼 왜 패착으로 이어졌냐면, 그 뒤로 생각지 못하게 오랜 기간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실 집값이 그렇게 오를 줄 알았다면 누가 팔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버텨야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반대로 오랜 상승장 후에 잠깐 조정이 온 거다 보니까 지금 사자가 또 쉽게 이렇게 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와는 반대로 지금은 약간 고금리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긴 상승장 후에 잠깐의 조정을 두고 다시 오르겠지라면서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이냐. 그거는 만약에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낭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짐으로 인해서 좀 더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과거에 이제 긴 상승장이란 것은 긴 침체를 한번 겪은 덕분에 이렇게 대세 상승이 왔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그런 기간 조정을 전혀 겪지를 않았거든요. 네. 거의 한 2년 정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 조정을 굳이 찍으면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러고 이제 다시 약간 지금 회복세가 온 건데, 조정이 짧으면은 상승의 폭이나 기간도 그만큼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엄청난 상승세가 재현될까봐가 불안하다면, 여러모로 지금 그 기초 체력도 다르고 지금 상황도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라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포모에 시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미국에서도 뭐 올 초만 해도 금리를 뭐 7번을 내린다. 이제 이제 한 번이냐 두 번이냐로 네. 종결되고 있죠. 예, 그렇죠. 네.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이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고금리에도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보니까 네. 고금리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고 있죠. 오늘은 배문성 이사님 모셔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과 향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전망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